연세 IBM 키스킷 유저 미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물리학과 최영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첫 모임을 시작했고요. 지금 분기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세 번째 만남 시간입니다. 먼저 본 행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IBM의 신소영 연구원님, 그리고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의 문경순 원장님, 그리고 임주은 또 김동민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 또 멀리서 오셔서 맡아주시고 참여해주신 연사분들께도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세대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기관 내 설치로는 세계 두 번째로 IBM 양자 컴퓨터인 127큐빗 이글 프로세서를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양자 컴퓨팅 센터와 양자 연구동으로 구성된 신축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킷 미덕과 같은 계속되는 모임을 통해서 이 양자 컴퓨터 기반의 교내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국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연세대학교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응용과 활용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일본 게이오 대학 양자 컴퓨팅 센터, 그리고 국립대만대 양자과학 및 공학센터, 또 연세대학교 양자정보기술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IBM이나 미쓰비시 케미컬과 같은 기업에서 양자 컴퓨터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고요. 또한 금융 분야에 활용된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이론적인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기회였는데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이 학술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발전을 시켜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 권위 있는 연례 국제 심포지움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키스킷 관련된 업데이트 소개도 있을 예정이고요. 아주 흥미로운 강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많은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양자기계학습을 주제로 석사 졸업한 박시현 학생입니다. 현재는 IBM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키스킷의 최신 업그레이드 내용과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키스킷을 설치하신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콘다를 설치하신 지 오래됐다면 이 셀을 참조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파이썬이 3.1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파이썬 환경이 3.7 이하다, 파이썬 버전이 3.7 이하다 그러면 꼭 3.10으로 새로 가상 환경을 만드셔서 이 노트북을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노트북을 실행하려면 주피터 노트북 또는 주피터 랩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키스킷 설치하신 지 오래됐다면 이 명령어로 키스킷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키스킷 IBM 프로바이더랑 원래는 IBM Q 프로바이더였죠. IBM Q 프로바이더가 이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인스톨 키스킷 하고 키스킷 IBM 프로바이더 Q가 없죠. IBM 프로바이더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키스킷 IBM 런타임도 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키스킷 패키지 안에 메타 패키지 안에 키스킷 에어가 있었는데 이 에어도 메타 패키지에서 삭제되면서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스킷이 최신 버전으로 설치된지는 이 코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딱 나오게 됩니다. 가장 최신 키스킷 버전은 0.44.1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랑 여기 있는 제 환경이랑 키스킷 에어의 버전이 다를 텐데 이거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업데이트 사항으로는요. 앞서 말해드렸듯이 IBM Q 프로바이더 패키지가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대신에 IBM 프로바이더, IBM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IBM 런타임 이 세 패키지로 갈아타시면 되겠고요. 예제 코드는 밑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자세한 미티게이션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링크 따라가셔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퀴스켓 에어 패키지가 메타 패키지에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퀴스켓 메타 패키지 얘기가 나온 김에 메타 패키지라는 패키지에 이렇게 퀴스켓 데이터, 머신러닝, 파이낸스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메타 패키지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기존에 쓰던 뭐 퀴스킷 대괄호 치고 익스페리먼트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쓰려면 반드시 이제 퀴스킷 익스페리먼트 이런 식으로 따로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퀴스킷 pip, install, quiskit all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퀴스킷 메타 패키지에는 퀴스킷 테라만 남게 되는데요. 테라는 서킷의 컴파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키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 0.45 버전이죠. 네, 다음 버전부터는 퀴스킷 메타 패키지가 없어지고 그냥 퀴스킷 테라만 남게 됩니다. 퀴스킷 테라의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서킷 그러니까 클래시컬 컨피그레이션이죠. 네, 컨트롤 플로우라고도 하는데 다이나믹 서킷의 트랜스파일레이션이 오티미제이션 레벨 0, 1만 됐다가 이제 2와 3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밑에 예제를 보면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이나믹 서킷의 컨디션으로 들어간 파트죠. if else 문의 컨디션, while loop의 컨디션,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의 이제 타겟 필드에 이제 새로운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타입은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는 클래시컬 레지스터랑 그 클래시컬 레지스터가 가져야 하는 값, 인티저죠. 네, 그거의 페어를 튜플 형식으로 대입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말 그대로 익스프레션 형태로 컨디션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렇게 특히 이번 초기 릴리즈에서 추가된 연산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튜플 방식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퀄 오퍼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두 클래시컬 레지스터가 서로 같냐를 나타내는 익스프레션입니다.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큐멘테이션 링크 들어가셔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밑에 예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이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QIP 병렬화와 화슴3로 추출을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다이나믹 서킷에 더 설명하자면 퀀텀 서킷을 그릴 때 아웃풋을 NPL로 설정하면 컨트롤 플로어가 들어간 퀀텀 서킷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 회로 그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에서 이제 기존의 파라미터를 어사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사인 파라미터 또는 바인드 파라미터 펑션을 사용했잖아요. 이 바인드 또는 어사인먼트의 작업이 비약적으로 이 작업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상된 정도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코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존에 있던 코드에 따로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트랜스파일에 오티마이제이션 레벨 3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보다 더 빠르게 트랜스파일이 되는 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파일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서킷도 넣고 변수도 넣고 그랬잖아요. 그게 병렬화를 위한 거였는데 그런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파랄렐 그 커스텀 파랄렐 익스큐션 또는 기스에서 제공하는 파랄렐 앱을 통해서 병렬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퀀텀 이프 패키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펑션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거티비티랑 슈밋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펑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기존에는 파이썬 리터럴, 그러니까 불리한 이런 불리한이나 플롯 이런 객체들과의 곱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qiskit에 있는 파라미터 익스프레션과도 곱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라미터라이즈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저번 릴리즈에도 있었는데요. qiskit 알고리즘 모듈이 이제 제거될 겁니다. 네. 이거는 위에 부분과 문법적으로 일치하게 quiskit 알고리즘이라는 패키지를 따로 설치하셔서 미티게이션 가이드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파이썬 3.10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파이썬 3.7이 이제 6월 27일부로 지원 종료되는데 파이썬에서 지원 종료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quiskit도 더 이상 3.7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제 코드인데요. quiskit IBM 프로바이더 미티게이션 가이드를 살짝 볼게요. 기존엔 이제 quiskit에서 IBM Q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큰도 입력하고 enable account, save account 해서 프로바이더 불러오고 이 프로바이더에서 허브를 허브, 그룹, 프로젝트 이런 걸 줘가지고 프로바이더를 불러와서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백엔드를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그 방식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고요. quiskit IBM 프로바이더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여기서 IBM 프로바이더라는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제 IBM 프로바이더에서 계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기본 디폴트로 불러오는 거죠. 어, 저는 허브는 인터널 허브, 네, 허브는 인터널 허브, 그룹은 디플로이. 이거는 이제 IBM 내부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했고 전 세대 미덥 오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과 다른 점이라면 갭 프로바이더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 IBM 프로바이더로 이제 프로바이더를 생성할 수 있고요. 변수로는 인스턴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허브랑 그룹, 프로젝트 이걸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슬래시로 구분하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가 볼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IBM 프로바이더에 이제 접속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여기서 그냥 트릭인데 필터 키워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엔드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꽤 많은 종류의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시연에서는 제가 컨트롤 플로우 연산을 직접 백엔드에서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컨트롤 플로우 연산을 지원하는 백엔드 목록에서 제일 덜 바쁜 거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연산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서킷에 대한 연산을 지원하는지 이거에 이 키워드를 true로 설정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목록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제일 덜 바쁜 거는 IBM 오클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연에서 IBM 오클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BM 퀀텀 랩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목록을 쫙 본 다음에 여기 피처에 오픈 쿼슴 3라고 돼 있으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 서킷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상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스테터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름이랑 몇 개 지금 대기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에서는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방식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튜플 형식으로 컨디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컬 레지스터의 값이 3이냐? 그러니까 1, 1이죠. 그래서 맞으면 X를 하고 틀리면 첫 번째, 두 번째 큐빗이죠. 두 번째 큐빗에 Y 연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 때는 예를 들어 클래시컬 레지스터 1이랑 클래시컬 레지스터 1이랑 클래시컬 레지스터 2가 같을 때 어떤 연산을 해라. 이런 건 하기가 힘들거든요. 프레션 이퀄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클래시컬 레지스터 1이랑 2가 같은지 같으면 이제 H 연산을 하고 다르면 S 연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while loop이나 스위치 오퍼레이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컨트롤 플로우 오퍼레이션들은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3로 트랜스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네, 기존에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이 0, 1만 되는데 이제 최대 레벨로 트랜스파이를 할 수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화슴 파일 형식으로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아직은 화슴 파일에서 서킷으로 로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추후 업데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플로우 다이나믹 서킷은 IBM 퀀텀 백엔드에서 250 백엔드에서 실행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시간상 미리 회로를 돌려본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trieve job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전에 실행했던 결과를 불러온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잡을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 잡 아이디를 대시면 이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자께서 사용하셨던 실행했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킷 드로어에서 다이나믹 서킷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예제를 볼 건데요. 네, 이 큐시는 아까 위에서 봤던 토이 큐시고요. 토이 퀀텀 서킷이고 컨트롤 플로우 오퍼레이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 컴파일된 서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러면 어떤 큐빗에 어떤 조건이 가해져서 어떤 연산을 하는지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if else 블록문으로 다 퉁쳐버리니까요. 스타일을 npl로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뭐를 하는지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어떤 연산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요. 이 익스프레션이 어떤 익스프레션인지 출력은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파일된 서킷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네, 이를 텔레포테이션 예제를 통해서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새로운 피처라면 피처인데 기존에는 수학 케이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밑에 어떤 블록인지 출력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npl 아웃풋을 npl 설정하면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제 ifs랑 똑같죠, 사실상. cif를 사용해서 벨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이거를 앨리스 쪽에서 벨 메저먼트를 수행해서 그 측정 결과를 밥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이제 밥은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로컬 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앨리스의 스테이트를 복구하는 그게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었는데 네, 기존에는 이 채널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산을 했어야 됐다가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정식 업데이트에 편입이 안 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퀴스킷 에어의 버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버전이랑 다를 겁니다. 네,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인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퀴스킷 테라랑 퀴스킷 에어의 그 업데이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퀴스킷 테라에서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을 지원하지만 아직은 퀴스킷 에어에서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을 포함한
설킷에 시뮬레이션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위치 케이스 오퍼레이션도 아직은 quiescat 에어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고요. 이건 이제 추후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시연을 위해서 이 베타 버전을 받아왔고요. 네, 그래서 베타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 콜랩 노트북이랑 래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벨로퍼 분들이 제공을 해주셔서 저는 이걸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보시면 스킷 에어의 버전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로컬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 코드를 수행가 있다 하시면 그냥 이 노트북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이 서킷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실제 백엔드에서 수행한 그걸 다시 받아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터가 잘 작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IBM 백엔드에서, 그러니까 리얼 백엔드에서 이걸 다이나믹 서킷을 IBM 백엔드에서 실행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얼 백엔드에서 엑스큐션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제 텔레포테이션 서킷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위에 서킷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메저먼트를 해서 이 값이 0이면 기존에 있던 앨리스 스테이트랑 글로벌 베이스를 무시했을 때 기존에 있던 앨리스 스테이트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이면 오소고너를 한 거겠죠. 많이 다른 거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시컬 레지스터가 0인 거 보니까 텔레포테이션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뒤에 있는 두 비트는 이제 앨리스의 잭 메저먼트 측정 결과인데요. 여기선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유니폼하게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니폼하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회로가 좀 길다 보니까 IBM 오클랜드에서는 살짝 디펙트가 있는데요. 그래도 에러 커렉션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그래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랑 일치한다. 또는 시뮬레이터가 리얼 백엔드의 결과랑 일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퀀텀 인포 라이브러리에서 네거티비티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양사 상태의 네거티비티 값은 양사 상태의 인텐건버트라든가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요. 네, 그래서 큐빗의 경우 수식은 이렇게 계산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도큐멘테이션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코드에서 할 거는 벨 스테이트랑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네거티비티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비티의 인자로는 그냥 스테이트 덴시티 매트릭스도 되고 스테이트 벡터도 되고요. 그게 들어가고 뒤에 이제 서브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서브 시스템은 트레이스 아웃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큐빗을 트레이스 아웃 되고 프로덕트 스테이트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브 시스템을 트레이스 아웃 하게 됩니다. 벨 스테이트의 네거티비티는 0.5가 되고요.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네거티비티는 0이 되겠죠. 프로덕트 스테이트니까요.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슈미트 컴포지션 펑션이 추가가 된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다큐멘테이션 가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제에서 할 거는 마찬가지로 벨 스테이트랑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슈미 코에피션트를 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어떤 스테이트가 더 인텐글 되어 있는지 판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사용 예제를 보면요. 스테이트를 첫 번째 인터를 받고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을 봤는데 여기서 서브 시스템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서브 시스템이 아닌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벡터가 되고 서브 시스템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 슈미트 컴포지션을 하면 아웃풋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 각 리스트마다 이제 슈밋 코에피션트랑 그거에 해당하는 슈밋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스트 웨이트는 당연히 루트 2분의 1인 0.707이 이제 슈미 코에피션트로 나오게 되고요.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원래
이것도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였죠.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판별을 하면 베이스 스테이트의 인테그먼트가 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들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가 이제 피스켓에서 제공하는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이랑 곱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주로 사용할 때가 BQ 같은 걸 돌리거나 할 때 expectation value를 측정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로 많이 기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quiskit primitive의 estimator 사용 예제를 기반으로 새로 예제 코드를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안사츠는 그냥 이거 썼고요. 이 안사츠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도 그냥 정했습니다. 배질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인데요. 마찬가지로 그거에 이제 실제 데이터 코에피션트를 그냥 이렇게 하셨고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은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제 이 부분이 기존 방식인데,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from list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플로트라든가 인트라든가 이런 실제 숫자와 파울리 스트링을 제공을 해서 해밀토니안 생성을 했는데요. 이러면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제 새로운 방식은 이제 파라미터랑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곱하는 거를 더하는 그런 형식으로 새롭게 파라미터라이즈된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스큐션 시켜보면요, 이렇게 결과가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에 어떤 이 코에피션트를 바인딩 해가지고 그 값을 보면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파일러 부분도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리스트에 변수를 대입하는 것으로 병렬화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제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그 방식을 폐지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방식이 권장됩니다. 트랜스파일 함수 자체를 이제 리스트 메소드 안에 넣어서 반복하는 식으로 수행을 하던가,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반복하는 연산당 43.6ms가 걸린다고 하네요. 아니면 퀴즈킷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패럴렐 맵을 사용해가지고 병렬화 또는 파이썬의 멀티프로세싱으로 병렬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화를 하면 시간이 네, 좀 더 단축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퀴즈킷 글로벌 커뮤니티는 2주에 한 번씩 퀴즈킷 데모데이즈라는 이름으로 개발자 미덕을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최신의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퀴즈킷 데모데이즈 링크, 여기 있는 링크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릴리즈 내용은 퀴즈킷에서 제공하는 릴리즈 노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키스킷 미덥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이유는 키스킷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쓰던 라이브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미덥 때마다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코드를 제공해드려서 이미 키스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발에 불연속성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마쳐주신 시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저희 김보성 님이시고요. 저희 키스킷 두 번째 기수 한국인 어드보케이시고, 그리고 오늘 네. 네. 첫 번째 한국인이 3명 나올 때 제가 있었고, 이제 두 다음 번째 한국인 어드보케 라운드에서 이제 보성 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보성 님이 오늘 해주실 발표는 김보성 님과 이제 그 친구분들이 직접 키스킷 텍스트북에 컨트리뷰션 해주신 파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여해 주신 부분으로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잘 해주신 박시현님께도 잘 감사드리고 소개해주신 신호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양자센터에서 잠깐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원으로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은 영국의 이제 UCL에서 양자 정보 이론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거는 이제 제가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으로 텍스트북에다가 이제 컨트리뷰션 한 거를
이제 튜토리얼로 한국어로 다시 번역까지 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여기 GitHub 페이지 키스킷 커뮤니티 여기 위에 주소 보이시나요? GitHub에서 키스킷 커뮤니티, 코리안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미더 노트북들도 여기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9월 14일 거에 저거 푸시한 거 혹시 머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머지 해주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걔를 이제 다운받아 주시면은 다들 튜토리얼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업데이트가 됐네요. 여기 이제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 튜토리얼 노트북 파일이고요. 그다음 여기 프로블럼 이미지 얘네들도 사용되긴 하는데 일단 네, 여기 노트북 파일만 다운받으셔도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노트북 다들 다운받으셨으면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할 거는 그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 있다고 잘 알려진 팩토링 알고리즘, 쇼어 알고리즘 그 다음에 또 그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 있는 다른 걸로 또 사이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약간 사이먼 알고리즘이랑 팩토링 알고리즘 중간에서 이제 좀 어떻게 약간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 그 퀀텀 컴퓨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인투이션을 좀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약간 흥미를 가졌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튜토리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거를 푸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키스킷으로 구현해보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부터 계속 해볼게요. 이제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주어지는 문제고요. 뭐 글로벌 알고리즘이나 약간 오라클에 관한 얘기는 많지만 여기는 이제 오라클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얘가 얼마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이거를 비교할 예정이고 특히 그 중에서 벤트 펑션 상에서 정의된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이 이제 양자 컴퓨터로 풀 때 익스포넨셜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벤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호학 분야에서 맥시멀리 넌리니얼한 불리한 함수를 가리켜서 벤트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넌리니얼한 성질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암호를 풀 때 리니어 함수 또는 이제 어파인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리시스턴스가 굉장히 높아서 이 벤트 펑션을 가지고 어떤 암호를 구축한 것들이 이제 폴리 1305, 뭐 CSIDH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으로 이제 치환시켜서 그거를 풀 수 있다면은 약간 이런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죠. 역시 이제 쇼 알고리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에 관한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양자 컴퓨터 성능 벤치마킹 할 때도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제 벤트 펑션 상의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만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트 펑션 상에서 정의된 히든 시프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이런 관계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어떤 히든 시프트 S라는 게 있어서 그 S가 S랑 그다음 이제 펑션 F, 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히든 시프트 S를 이 벤트 펑션 F랑 G 안에다가 숨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F라는 벤트 펑션에다가 인풋에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오겠지만 이제 얘한테 히든 시프트 S를 준 거를 이제 따로 G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제 원래 함수 F랑 시프트가 들어간 함수 G 이렇게 F랑 G를 가지고 어떤 요 히든 시프트 S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비트 스트링을 인코딩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인코딩된 비트 스트링은 벤트 펑션 상에 숨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다시 막 리니어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찾기가 어렵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오라클을 뭐 possibly 프리에 트랜스폼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가정도 가끔 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최소한의 실행 횟수로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볼 알고리즘은
두 가지, 원래는 이제 제가 올린 건 두 가지인데 시간상 아마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뒤에 이제 프레임 트랜스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알고리즘, 프레임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라클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벤트 펑션 f의 프레임 트랜스폼된 버전을 얘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추가로 들어가면은 이 문제가 더 쉬워져서, 그래서 고전 알고리즘에서도 그 세타 n,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가 전부 폴리노미얼 오더가 되는 이 정도 실행 횟수 내로 히든 시프트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알고리즘에서도 이거를,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걸 더 나아가서 그냥 한 번만에 원샷 알고리즘으로 이것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에서는 요거에 관해서도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GitHub에서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서킷을 쭉 실행하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비트 스트링 값 s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도록 함수를 그 서킷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 트랜스폼이 있는 거 말고 프레 트랜스폼이 없는 경우가 사실 좀 더 일반적이잖아요. 프레 트랜스폼을 뭐 오라클이 잘 할 수 있냐 없냐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사실 이상하니까 저희는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경우에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익스포넨셜리 어려운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이제 써져 있는 것처럼 이 문제의 고전적 복잡도가 이제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 2의 n승 오더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얘로 로어 바운드가 스트릭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만약에 모든 그냥 인풋을 넣고 그거의 아웃풋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뭐 히든 시프트를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이 n승 오더가 될 테니까 뭐 사실 그거에서 그냥 스퀘어 루트 오더만큼 줄어든 정도가 이제 최대라는 거죠, 고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퀀텀 솔루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의 n승, 그러니까 그냥 n번 정도의 n번, 2n번, 3n번 이 정도 오더의 실행 횟수 내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에 맞춰서 이 5n이 얼마가 되는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미지를 보면은 사실 이미지가 전부를 설명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들어가는 레지스터는 아웃풋 레지스터에 해당하고요. 사실 그 오라클 입장에서 인풋이랑 아웃풋을 찾아보면은 아래쪽에 n개의 큐빗이 인풋, 그다음 위에 1개의 큐빗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바드 게이트를 가하고 오라클을 가하고 그다음 아웃풋에 뭐 Z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만, 저희가 원하는 건 실제로 구현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일단 전부 0, 인풋, 아웃풋을 전부 다 0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 레지스터의 슈퍼포지션 유니폼 슈퍼포지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라클을 이제 불러와서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든 상태가 슈퍼포지션이 돼 있으니까 오라클을 실행하면 모든 인풋에 대해서 제 아웃풋을 내보내 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페이지 시프트를 가해주고 아웃풋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라클 G를 가한다는 건 이제 시프트가 된 상태에 그 오라클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제 F랑 G의 결과가 서로 이제 컨트랙션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바드 n개를 가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하이라이트 할 거는, 여기서 가는 하다바드 n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수적인 구조가 불리언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가 이제 합쳐져서 인테저가 아니고 01010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의 비트가 그냥 더해지는 식으로 지금 시프트가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수적 구조가 불리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퀀텀 프레 트랜스폼이 사실 하다마드 게이트 N개를 가하는 걸로 리듀스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얘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 두 번째 들어가는 하다마드 N개 같은 경우에는 슈퍼포지션을 돌리는 것가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는 이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OF랑 OG에서 그 서로 간의 차이가 있었던 히든 시프트 S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도록 유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도록 유도하게 되면 그 아래 결과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히든 시프트 S랑 이제 아웃풋이 1인 거랑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어떤 그 튜플을 만든다고 하면은 1,S랑 그 다음 결과값 B0, Y0가 서로 오소고나라는 애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값들은 이제 요 1,S의 오소고나라는 애들을 얻게 됐으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서 S랑 Y1을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뭐 B1이 된다. 뭐 S랑 Y2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B2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수식들을 여러 개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 수식을 풀어서 S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적용해 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가 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소고나라는 상태가 나온다는 점, 그 다음 그 오소고나라는 상태가 나오지만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수식을 풀어서 S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로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시도 다 이제 어떤 특정한 인풋을 넣었을 때, 특정한 S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어 버전이 궁금하시면 바로 그 키스킷 텍스트북으로 가시면은 영어 버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가 저희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고, 영어 버전은 거기로 가시면은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표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정한 S가 1,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1,S라고 하는 거는 앞에 1을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0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110이랑 오소고나라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001, 000, 001, 110, 111 얘네들은 전부 110이랑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전부 0이거나 001은 진짜로 그냥 0이랑 1이 다 곱해지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B, Y가 110, 111 같은 경우에는 앞에 1, 2개가 살아남지만 지금 저희가 그 완전 불리언에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이랑 1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소고나랑 이런 센스에서 오소고나라는 애들이 전부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출력값들을 가지고 원래 S를 리트라이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키스킷 구현으로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키스킷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패키지를 불러오고 패키지에서 이제 뭐 numpy, 그 다음에 퀀텀 서킷 플러스 히스토그램 이런 걸 불러오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행하면서 프리미티브랑 IBM 런타임을 사용해 가지고 불러오도록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아마 텍스트북에도 곧 이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버전 텍스트북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큐비트 개수 n개, n이 이제 4인 거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히든 시프트를 임의로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101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한 알고리즘이어서 여기 이제 약간 설명이 들어갔는데, 약간 실제로 구현하는데 약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은 프레 트랜스폼을 구현하는 프레 트랜스폼된 f tilda라고 하는 이 함수를 구현하는데 약간 아무런 벤트 펑션이나 가져와 가지고 하면은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장 이제 프레 트랜스폼이 쉬운 버전, 그 마요라나 맥프란드 벤트 펑션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는 구현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마요라나 맥프란드 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fx가 위에서 아마 설명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그 앞부분을 뛰어넘으면서 스킵이 됐는데요. fxy가 뭐 x.y 플러스 h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의 프레 트랜스폼은 x.y에 플러스 h를 x가 아니라 y 쪽에 곱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프레 트랜스폼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벤트 펑션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냥 hx 부분이 x.e2 그러니까 그냥 두 번째 비트에 대해서만 그대로 가져오고 첫 번째 비트는 가져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f를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라클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그 프레 트랜스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앞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오라클을 만드는 부분은 약간 똑같이 들어가니까 오라클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같이 똑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주어진 S에 대해서 shift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S라고 하는 비트 스트링이 주어지면은 일단 여기 뭐 비트 스트링 순서 뒤집는 거는 키스킷에서 이거 순서 뒤집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만약에 0이면 그냥 넘어가고 1이면은 X 게이트를 가해서 그냥 0이었으면 1로 바꾸고 1이었으면 0으로 바꾸는 거를 가리켜서 히든 시프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면 컨티뉴, 1이면 X를 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시프트라고 붙여주고 이렇게 되는 퀀텀 서킷을 넣도록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이런 함수를 밑에 이제 표현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정의한 게 1011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래서부터 1011 이 시프트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G를 이제 인코딩 할 건데요.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F를 오라클 F를 할 건데 그거에다 시프트를 줘가지고 F를 실행하고 다시 시프트를 되돌리면은 그러면은 G가 FX에다가 시프트 S를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는, 이거를 잘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될 거는 오라클 G는 퀀텀 서킷 N을 만들고 얘한테 시프트를 넣어주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함수 fx를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x.y랑 그 다음에 x.e2 이렇게 두 개를 실행을 해야 되고, x.y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드 z 게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드 z 게이트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x.e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레지스터의 두 번째 큐빗에다가 z 게이트를 가는 거라서 z 게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프레 트랜스폼 이용하지 않는 경우랑 약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오라클 U라고 하는 경우에는 페이즈 시프트를 주도록 코딩된 오라클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 트랜스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거는 걔는 아웃풋이 있는 오라클이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Z 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서 얘한테 토폴리 게이트로 정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Z 게이트로 정의됐던 애는 나중에 C낫 게이트로 컨트롤을 이제 요 자리에다 놓고 그 다음 아웃풋은 바깥에다 이제 돌려줄 수 있도록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를 돌려놓으면 오라클이 정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를 주는 거니까 컨트롤 Z 게이트로 페이즈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프트를 돌려놓는 식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프레 트랜스폼 된 경우에 관한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처럼 그 컨트롤 Z 게이트랑 Z 게이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알고리즘을 회로로 구현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경우니까 여기는 지금 살짝 뛰어넘고 바로 저희가 방금 찾아봤던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이제 fx를 구현하고 이제 오라클 G도 구현하고 이런 순서로 가요. fx 구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폴리랑 cx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주고 F 게이트 가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라클 G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정의한 G의 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F 회로만 이렇게 표시하면 F 회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아까 여기 CZ가 여기 붙고 저기에 Z 게이트가 들어갔던 거 생각하시면은 이제 페이즈가 아니라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게 이렇게 시납 게이트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은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배리어는 그냥 식적 분리를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트롤드 오라클, 컨트롤 아니죠, 그냥 오라클 아웃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오라클을 가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자리에다가 Z 게이트 가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G 게이트 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다마드 트랜스폼, 이제 프레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하다마드 트랜스폼을 가하면은 이런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모든 상태를 중첩해서 인풋으로 넣어서 F 가하고 시프트 하고 다시 G 하고 그 다음에 하다마드 트랜스폼으로 여기 프레 트랜스폼 하는 순서로, 그래서 이 순서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티브 이용해 가지고 퀀텀 서킷을 돌려주면 되고요. 프리미티브에서 샘플러 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로컬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약간 꿀팁인지 모르겠지만 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러 이렇게 가져와서 바로 이렇게 샘플러에다 그냥 넣어버리시면은 리절트 바로 가져와요. 그래서 돌리고 리절트 가져오고, 그다음 요거에 쿼지 디스트리뷰션 가져오시면 그럼 이렇게 프로버빌리티가 전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비트 스트링에 각 전부 이퀄 슈퍼포지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요거 하면서 빠뜨렸던 것 같은데, 요거 비트 스트링을 불리언으로 나오도록 다시 쿼지 디스트리뷰션 뽑을 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걸 이제 비트 스트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뽑으시면은 아래와 같은 얘네들이 나옵니다. 요표에 있는 YB가 이제 0000000011 뭐 00101 요런 애들이 이제 전부 중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얘네들은 전부 우리가 아까 넣었던 1011이라고 하는 S랑 서로 오소고나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중에서 지금 비트가 4개니까 이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결과 4개만 가져올 수 있으면은 그럼 걔네들 가지고 S를 다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00 11 01 011 1010 뭐 이런 애들 4개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 그냥 숫자 S1, S2, S3, S4로 이렇게 다 분리한 다음에 얘네들 덧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S4부터 S1까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트 스트링을 리트라이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로 실행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M 런타임에서 키스캔 런타임 서비스 가져와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 앞에서 했던 코드를 잠깐 리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키스캔 런타임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실행해 가지고 이제 자기 계정을 불러오는데, 만약에 그 계정이 저장이 안 돼 있으시다면 여기 세이브 어카운트 함수를 불러오셔서 여기 토큰에다가 자기 토큰을 넣어가지고 자기 어카운트를 세이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퀀텀 computing.ibm.com에서 실행하시면은 여기 랩에서 실행하시면 따로 안 불러오셔도 되지만 로컬에서 실행하신다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함수 이용해가지고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API 토큰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고, 예시 계속 보여드리면 여기 세이브 어카운트를 이 자리에다가 방금 이제 복사해온 토큰을 붙여 넣으시면은 이제 잠시만, 세이브 어카운트를 안 쳤네요. 네,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로컬에서도 자기 어카운트를 불러와 가지고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백엔드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로 접속하시고, 이제 백엔드는 서비스에서 리스트 페이지
함수를 여전히 불러올 수 있거든요. 얘한테 이제 필터로 뭐 큐비트 개수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애를 불러오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물론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설정해가지고 이제 리스트 BG로 가져오시면은 간편하게 이제 가장 Q가 제일 적은 거 애들 가져올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실행했을 때는 걔가 이제 라고스, 아이고 이제 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아까 실행했을 때는 라고스였는데 지금 돌리면 뭐 또 다른 애가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걔 백엔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백엔드 가져오신 다음에는 보통 IBM 런타임에서 사용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리질런스 레벨, 이거 에러 미티게이션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에러 미티게이션 1로 설정하시면은 얘도 굉장히 성능 좋아서 이제 얘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여시고 걔한테 서비스랑 백엔드 설정해주고 이제 샘플러한테 옵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지금 이제 실행은 안 해보겠지만 결과가 꽤 잘 나와요. 지금 요거는 실제로 실행한 결과는 아니라서 접어두고 결과가 꽤 잘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실행 결과가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결과 값이 16분의 1로 지금 세팅이 돼 있거든요. 총 32개 가능한 상태 중에서 반인 16분의 1이어서 네, 요거를 했을 때 몇 가지 얘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해 놨습니다. 토폴리 게이트가 코스트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약간 1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알고리즘은 좀 노이즈에 좀 프레자일한 애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정정하고 원하는 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이슈다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문제,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런 거라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행하면서 뭐 문제는 다들 없으셨나요? 지금 발표하신 거 제가 보니까 사이먼 알고리즘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건이 올소고날한 거를 뽑아낸다는 게 차이입니다. 사이먼에서는 이건 해가지고 뽑아내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히든 칩 프로그램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서 업데이트된 게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건 쿠퍼버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요거에서 더 나아가서 인테저에 관한 이렇게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아직 그 밀서킷 메저먼트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밀서킷 메저먼트라기보다는 밀서킷 메저먼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클래시컬 알고리즘을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서킷에다 적용해서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게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세션을 열 수 있다는 게 그 중간중간에 클래시컬 컴퓨테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제가 적응이 덜 된 관계로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되게 그런 문제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네. 쓰셨던 분들이 하나 돌리고 나서 바로 나가게 되면 또 못하고 네네. 네, 세션을 만드는 게 묶어가지고 하는 걸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정호 박사님 모시고 단일 측정 기반 양자학습이라는 주제로 박사님 이미 퍼블리시하신 논문을 여러분께 연구 튜토리얼처럼 하나하나 이론 설명과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코딩 튜토리얼로 따라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자기소개 직접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에트리 양자 컴퓨팅 연구실의 방정호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이론, 양자 정보 이론,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그다음에 학위 때부터 사실은 제가 학위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은 양자 머신러닝 이제 이런 분야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먼저 이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시고 이제 신소영 선생님 이제 이 행사 이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지금도 이제 이미 다음 이제 세션을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어쨌든 공을 많이 들으셨고 그다음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단 초청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연세대 양자기술연구소 이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이제 에트리 양자 컴퓨팅 연구실에 있고 이 행사 혹은 이 발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행사의 취지나 이제 방법론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재미있는 논문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것을 이제 키스키스로 시연해보고 이런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레슨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단일 측정 기반 양자학습 저희가 이제 SSM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2021년에 사실은 이런 논문을 저희가 이제 출판한 바가 있는데 이 제목이 싱글샷 메저먼트 그러니까 퀀텀 스테이트 러닝 싱글샷 메저먼트를 통한 퀀텀 스테이트 러닝을 하겠다 이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싱글샷 메저먼트 러닝이죠.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험을 했고 이제 표준과학연구소 한국표준과학 크리스에서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최대한 재밌고 쉽게 수식이나 복잡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 시간이 사실은 한 30분, 40분 정도 제가 이제 40분 내외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신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 키스키스 이용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이론과 그다음에 이 일의 배경 내지는 이 일이 왜 이제 재밌는 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샷 메저먼트 그러니까 SSML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그 알고리즘 이 SSML이라는 게 뭐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양자 정보 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입니다. 상태를 준비하고 프리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가공하고 연산을 하고 유니터리 오퍼레이션 컴퓨팅 혹은 이제 컴퓨팅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측정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양자 정보 처리의 아주 기본이에요. 모든 양자 정보 처리는 다 요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한 여기서 학습이라는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최근에 퀀텀 시뮬레이션 혹은 VQE, VQA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생각한 아키텍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준비하고 이제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룰을 통해서 얘를 업데이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아키텍처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안자츠 요 구조가 안자츠 서킷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측정해서 해밀토니안에 해당되는 측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얘를 옵티마이즈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이게 그냥 VQA 혹은 VQA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데 이제 보통 양자 상태 혹은 이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하거나 아이덴티파이 하려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스태티스티컬 이제 프로퍼티를 당연히 갖고 있고 그래서 기대값 구할 때도 저희 여러 번 측정해서 당연히 기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아이디어는 한 번 딱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양자역학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단일 측정으로 양자 정보 얻을 수 있는 양자 정보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상태를 준비하고 측정을 한번 딱 했는데 어떤 결과를 딱 얻었어요. 그냥 단발적으로 싱글샷으로. 그거 가지고는 이 뭐 아무 정보도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조작할 수, 이런 아키텍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해본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딱 측정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이제 이 SSML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생각했냐면은 한 번 측정을 하는데 그냥 온오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한 건데 뭐 A라는 측정 결과가 나오면 뭐 석세스다. 석세스가 뭘 의미하는지는 일단은 차치하고, 그래서 그게 안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페일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측정 결과가 딱 나왔다, 단발적으로. 그러면 성공. 그게 안 나왔다. 그러면 실패.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측정했을 때 측정 딱 결과는 성공 혹은 실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확률적인 양자 프로세스는 당연히 확률적이니까 이게 석세스가 나올 수도 있고 페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앞의 과정은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모르겠고 우선은 측정 결과만 놓고 보자는 거죠. 측정 결과만 놓고 보는데, 그래서 석세스, 페일. 근데 이제 이 석세스, 페일들을 기록해요.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어떤 메모리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0은 페일이고 뭐 1이 석세스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측정을 하면서 석세스, 페일 계속 이제 여기 쌓여 나가겠죠. 측정을 쭉쭉쭉 하면.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다 차면 그러면 또 결과가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결과는 버립니다. 예전 결과는 버리고 새로운 결과 들어오면 새로운 결과를 집어넣고, 석세스 페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겠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뭐냐? 알고리즘은 뭐냐면 석세스가 들어왔으면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측정됐기 때문에 그냥 얘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양자역학은 확률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실 잘 못하지만 happen to be 그냥 석세스가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는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근데 fail이 나왔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예,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주는 무언가의 구조인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 뭐가 잘못돼 있어. 그러면 이제 바꿔, 때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상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측정을 했더니 원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기록을 하고,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냅둬. 다시 하고 또 계산을 하고 딱 냈는데 이번엔 원하는 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딱 얘를 이제 바꾸는 거죠. 딱 바꾸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가 질문인데,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 success fail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success 이 파라미터가 이제 요 유니터리의 파라미터일 텐데 얘에다가 바꾸는데 웨이트를 줘서 바꾸는데, 어떻게 웨이트를 주냐면은 얘가 만약에 success가 많다 그러면 조금 바꾸고, 왜냐면은 대체로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못하는 거니까. 얘가 fail이 엄청 많다 그러면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어쩌다 성공하는 거고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 전체 메모리 사이즈 대비 얘가 얼마나 잘 못하고 있는지, 페일의 개수가 얼마인지, 전체 이 메모리의 개수분의
페일의 개수만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페일이 많으면 엄청 많이 바꾸겠죠. 페일이 많으면 잘 못하니까. 그러다가 페일이 많은데 석세스가 그러니까 거의 석세스인데 페일이면 조금씩 바꾸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석세스로 다 찼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끝. 학습은 끝. 야, 얘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애를 계속 내뱉어 준다라고 그냥 믿고 끝내는 거죠. 직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근데 바꿀 때 요 R이 랜덤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조금씩 바꾸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잘한다 연속적으로 그러면 오케이 하고 끝내는 거고 얘가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잘 못할수록 크게 때리는 거죠. 이 알고리즘은 그래서 싱글샷 단일 측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단일 측정으로 이제 유니터리를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럼 이런 게 잘 동작할까? 이런 게 진짜로 수렴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로 잘 동작할까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봤어요. 그냥 랜덤하게 찍는 거예요. 랜덤하게 찍는 거예요. 랜덤하게 찍으면서 어느 순간 랜덤하게 아까 알고리즘 제가 했던 알고리즘이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에 어떤 웨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찍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한번 딱 정해서 맞았어. 그러면은 냅둬. 한번 측정해서 틀렸어. 그러면 완전 랜덤하게 바꿔. 그리고 또 틀렸어. 또 완전 랜덤하게 바뀌어. 그러면 완전히 다 똑같이 다 석세스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런 아주 그지 같은 모델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그지 같은 모델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러닝 프라이어리티라는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정의했거든요. 러닝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상태를 만들고 연산을 하고 측정을 하고 이렇게 그다음 피드백을 하고 요거를 한 번 이터레이션이라고 한 번이라고 하면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이터레이션을. 그럼 이게 러닝 프로버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이터레이션이 S만큼의 이터레이션 전에 끝날 확률 학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가 1000이다 그러면 1000번 이거를 1000번 했을 때 1000번 안에 끝날 확률 그거를 이제 러닝 프로버티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1000번 안에 끝날 확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S번 안에 끝날 확률은 뭐냐면 당연히 요 스몰 p가 뭐냐면 딱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아까 정한 석세스 성공 혹은 실패 이렇게 측정이 될 건데 성공 이렇게 측정이 될 확률 하나의 단일 싱글 이터레이션에서 그러면은 계속 실패를 하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니까 1-p는 실패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다가 연속으로 S번 성공하면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 안에 끝날 확률은 이렇게 돼요. 요거는 요 함수는 그냥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이 러닝 프로버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S번 안에 끝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가 100이다 그러면 100번 안에 끝날 확률. 그러니까 첫 번에 끝나도 100번 안에 끝난 거고 두 번째 끝나도 100번 안에 끝난 거고 세 번째 끝나도 100번 안에 끝난 거잖아요. 요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학습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쭉 시켜봐서 쭉 돌아봤더니 이번 50번에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50번 안에 끝났고 한 번 더 해봐요 이거를 쭉 했더니 이번에는 70번 안에 끝났어요.
이걸 또 한 번 돌려봐. 그럼 또 쭉 한 번 돌려봐. 이번에 80번 안에 끝났어요. 이것들을 쭉 엄청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10번 안에 끝난 게 몇 개 있지? 그 다음에 그러면 20번 안에 끝난 게 몇 개 있지? 근데 20번 안에 끝난 건 10번 안에 끝난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또 30번 안에 끝난 건 몇 개 있지? 이렇게 세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게 요거예요. 러닝 프로버비티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누적 분포예요. 누적 분포. 그죠? 몇 번 안에 끝난, 몇 번 안에 끝난.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 누적 분포거든요. 그럼 누적 분포가 요런 함수다라는 거는 이거를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요 감마분의 1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요 누적 분포의 평균. 이 평균은 그러면 요 감마분의 1을 구하면 그 감마분의 1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평균 몇 번 안에 끝나겠구나. 이 일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랜덤 모델, 이런 그지 같은 랜덤 모델도 파이나이트한 요 감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감마분의 1이라는. 그리고 이 함수를 1-PS로 거꾸로 이제 정의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라고 또 정의를 했거든요.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라고 정의한 이유는 랜덤워크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에 빠지지 않고 랜덤워크를 갈 확률을 사실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는 러닝 프로버비티가 S번 안에 끝날 확률이잖아요. 그럼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는 그 안에 안 끝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버비티가 1-PS인데 1-PS를 하면은 1 빼기 이거 하면은 그냥 익스포넨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분포가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한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버비티가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한다는 거는 안 끝날 확률이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해서 저까지 가면 안 끝날 확률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언젠간 끝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얘는 파이나이트하게 반드시 끝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지 같은 애도 반드시 끝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했던 이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그지 같은 거잖아요. 저희는 심지어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모델로부터 요런 그지 같은 모델로부터 우리 것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요런 방법론으로. 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똑같이 우리 건 대신에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델타 펑션 트릭을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계산 과정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는 역시 똑같아요. 저희 것도 러닝 프로버비티가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요 감마분의 1 아까 전에 제가 감마분의 1이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감마분의 1이 요 NC가 되는 거죠. 요 NC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는 1 빼기 요거니까 이렇게 돼요. 실제로 분석해보면 저희 알고리즘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해보면 실제 이렇게 되냐가 중요하지. 이론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론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실제 이렇게 분석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스테빌리티, 어큐리시, 에피션시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소영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실제로 키스킷으로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러닝 프로버비티는 이제 이렇게 됐고 직전에 분석한 대로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누적 분포라는 걸 우리 확인했고 이 NC가 평균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스테빌리티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서바이벌 프로버비티가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해요. 그러니까 안 끝날 확률이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한다는 뜻이니까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죠. 이 알고리즘은.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를 이제 분석할 수 있어요. 에버리지 피델리티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널리틱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에피션시는 그러면은 이제 평균 요 NC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NC는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N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제가 사용했던 메모리, 이게 우리 알고리즘의 메모리 전체, 이 알고리즘의 이 전체 사이즈.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알고리즘이 이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학습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더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여기가 다 석세스 이렇게 차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다 석세스로 다 채우려면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완성했을 때의 정확도는 더 커요,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더 석세스 다 석세스로 채울 만큼 얘가 정확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정확도와 효율성, 이 에피션시, 그러니까 얼마나 학습을 오래 할 거냐. 요거는 당연히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NC가 이제 얼마나 평균적으로 학습이 오래 걸리느냐. 요 N이 사실 메모리인데, 얘는 당연히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습니다. 이 애가 커지면 당연히 얘도 커지는데, 이 D는 뭐냐면 이펙티브 디멘전, 이 파라미터의 개수예요. 이런 분석을 저희가 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맞냐? 네, 해봤어요. 저희가 다 해봤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게 러닝 프로버비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러닝 프로버비티 구하는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싱글 큐빗 아비터리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비터리 스테이트를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를 이제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예제로 해봤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하면서 이번에 했더니 100번 안에 끝났다. 그럼 한 번 더 해보고, 그럼 이번에는 150번에 끝났다. 한 번 더 해보고, 이거는 200번 안에 끝났다. 이거를 10만 번 정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안에 끝난 거 몇 개, 그 다음에 20번 안에 끝난 거 몇 개, 이걸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 데이터가 점이 이 데이터고, 그리고 요 선이 요 함수예요. 피팅을 해보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NC 같은 것들 캐릭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러닝 프로버비티,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버비티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 거 잘 맞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래서 클래시컬 메모리, 이 메모리와 이 NC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거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건데, 그러면 이제 A와 D의 기울기가 이제 D가 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냐가 D가 될 거고, 이 N이 이 로그,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 취한 게 이 그래프거든요. 네, 그래서 D가 실제로 이 D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파라미터 개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다 좋다. 되게 잘 맞는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가지고 심지어 놀랐는데 저희가 잘 맞았어요.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가 당연히 커지면 정확도가 당연히 증가할 텐데,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증가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를 100번 연속으로 성공해야 이 알고리즘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학습한 유니터리의 피델리티는 0.9 거의 0.99 정도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하다. 즉, 항상 학습이 완료 잘 된다. 그리고 에버리지 피델리티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메모리 사이즈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평균 학습 이제 에피션시. 그러니까 이 메모리 사이즈에 대비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학습을 오래 해야 학습이 끝나냐. 이것도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사실 잘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이 결과들을 아마 리프로듀스 해주실 거고, 신선 선생님께서. 그럼 이제 논문, 앞에 썼던 논문 한 일은 뭐냐?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하고 이 알고리즘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전에 했고, 그럼 이 오늘 소개하는 이 논문에서 한 건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 알고리즘을 돌리는 잘 안 되나?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이런 장비들이
에러가 있으면 혹은 중간 사이에 에러 같은 게 있으면 그럼 어떨까? 디바이스 에러들이나 혹은 뭐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모델을 하나 했는데 포톤 이거를 이제 옵틱스로 가정해서 그럼 포톤이 하나 날아가가지고 컨트롤을 막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포톤 빔 스플리트 같은 걸로 가르고 뭐 측정했겠죠. 근데 이제 그 옵티컬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로스예요. 포톤이 그냥 없어지는, 그러면 시스템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오류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다크 카운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가 당연히 이상하겠죠. 우리는 측정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결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 괜찮아. 근데 가장 심각한 상황은 success인데 fail이라고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혹은 fail인데 success라고 페이크를 주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뭐 모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엔 러닝 에피션시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제 더 오래 학습을 해야 되겠죠. 학습을 하는데. 근데 처음 예상했던 거는 재밌는 게 이 D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A에 영향을 줘요. 이런 로스 텀들이.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데 이 그래프에서 여기 이 중요한 건 이 기울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D 값이잖아요. 그럼 이제 학습이 오래 걸리는 거는 N의 이 오더가 변하면 이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이 A의 만큼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학습 시간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오더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류가 있어도 얘는 학습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근데 학습 속도가 그다지 느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뭐랑 이어지냐면 이 학습 속도는 이 메모리 사이즈와 연관이 있는데 이 메모리 사이즈 대비가 중요한 건 메모리 사이즈는 정확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에 에러가 있거나 디바이스에 에러가 있을 때 학습 속도가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고 즉 이 메모리 우리가 정하는 이 메모리와 그다지 큰 디펜던스를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학습이 완료됐을 때 정확도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부터 얘기하면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디픽이 있을 텐데 그거의 디픽을 이 알고리즘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정확도가. 그러니까 보통 디바이스가 문제가 있으면은 학습도 오래 걸리고 그 정확도도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 알고리즘은 정확도나 학습 속도나 정확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한 게 사실 이 논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실제로 옵틱스 장비품에서 폴라리제이션을 만들고 보통 이제 우리가 큐빗을 인코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포톤을 쓸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흔한 방법은 폴라리제이션을 쓰는 거예요. 호리젠탈 버티컬 빛이 이제 뭐 이렇게 진동하냐 이렇게 진동하냐 이 포톤에 호리젠탈 버티컬 쓰고 걔네들의 슈퍼포지션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톤을 만들고 걔네들은 웨이브 플레이트라는 거를 이제 잘 컨트롤해서 특히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 하프 웨이브 플레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쿼터, 하프, 쿼터 이 세 종류의 시퀀스로 싱글 큐빗 유니터리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PBS라는 걸 두는데 PBS 폴라리제이션 빔 스플리터라는 걸 두는데 PBS는 호리젠탈은 이쪽으로 가르고 버티컬은 이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이게 양자 측정이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제 웨이브 플레이트 같은 걸로 유니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폴라리제이션이 H인지 V인지를 가르는 요 프로세스가 이제 양자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응용해 보려고 했냐면 언노운 스테이트를 알아내는 거. 언노운 스테이트를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면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가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이 스테이트를 알아내는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라는 걸 하거든요. 이 측정, 여러 가지 측정을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 알아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는 게 나온다고 치고 그럼 이것도 이제 근데 이 유니터리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애고 그럼 우리가 타겟을 제가 아까 success fail이라고 정했는데 그냥 success를 H horizontal 이렇게 정할게요. 그러면 success horizontal이라고 정하면 학습을 하는데 항상 horizontal이 나오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뭔지 모르는 게 들어가서 뭔지 아는 애로 조정을 하고 H로 항상 나오게 이제 학습을 해요.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 들어가는 애는 항상 H로 보내는 애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하면 얘는 알죠. 얘는 모르고. 근데 이 U는 이걸 집어넣으면 항상 H가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니까 얘를 대거해가지고 여기다 아는 애가 취하면 그럼 얘죠. 알아낸 거죠. 예,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내는 얘를 이렇게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실제 옵틱스 디바이스로 이제 표준과학 연구원에 이제 실험하시는 제 동료분들께서 이제 연구를 이제 실제 실험을 하셨고 그랬을 때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이 이터레이션 이 사용하는 포톤 수 대비 이제 부정확도 그러니까 피델리티에 1- 피델리티 한 거를 쭉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런 장비들이 사실은 다 이제 에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 측정 장치의 에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가장 심각한 에러는 요 빔 스플리터가 H를 이쪽으로 보내고 V를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게 익스틴션 레이시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H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끔 이쪽으로도 보내요. 예. 그럴 디바이스 스펙이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됩니다. 2승 내지는 3승.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석세스로 받아야 되는데 가끔 페일로 보낸다는 거. 혹은 페일이어야 되는데 가끔 석세스로 보내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향을 줄 텐데 근데 그런 영향이 아까 분석하는 정도 그런 정도라면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익스틴션 레이시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토모그래피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스태티스티컬하게 토모그래피를 하면 걔는 통계적인 에러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정확도가 여기 10의 마이너스는 정확히 이 익스틴션 레이시오 범위에서 얘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못 내려가요, 더 이상. 포턴을 아무리 측정을 많이 해도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썼더니 쭉 내려갔어요. 10의 심지어는 여기 이 점은 10의 마이너스 비공식 데이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 데이터는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쭉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싱글샷의 알고리즘이 쿼텀 업데이팅 알고리즘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가설이 이제 맞다라는 게 사실 이 논문의 결과예요. 실제로 10의 3승까지 뭐 기껏해야 10의 3승까지인데 스탠다드한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는 이 정도인데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까지 바운드를 얻었다가 이제 사실 이 결과고 그게 사실은 재밌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통계적인 에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뭐 이런 아규가 사실은 이제 이 일에 재밌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표준과학연구원에 실제 실험을 해주신 이제 이상규 박사님, 박기수 박사님께서 이제 고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나 초창기부터 계속 했던 일들에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해주셨던 분은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계신 이제 김재환 교수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그 데이터들은 이제 신수영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론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방 박사님 설명에서 잠시 나온 것 같이요. 전 요거 할게요. 우선 제 튜토리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 계신 김재환 교수님 소개를 아까 잠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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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양자정보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괜찮습니다, 저는. 네. 오늘 같이 여기 현장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겐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방금까지 방정호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론과 실험 부분은 리니어 광학 셋업에서 실험을 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걸 키스킷으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시연 군 설명에서도 저희가 항상 튜토리얼을 할 때 이렇게 버전 체크를 하는 걸로 키스킷이 잘 설치되는데 확인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워낙에 저희가 버전 업데이트가 빠르고 깃허브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예전 버전을 사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료를 확인하시든지 버전을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면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를 쭉 이렇게 부르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금 방 박사님의 SSML을 이제 초전도 큐빗, 즉 게이트 타입 양자 컴퓨팅에서 파라미터라이즈 서킷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고민해서 이제 구현한 방법인데요. 상태는 우선 0으로 모두 구현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의의 상태는 이 부분에서 구현을 하도록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라미터 변수를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거랑 약간 순서가 다른데 타겟이 되는 상태를 이 측정 부분에 인코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로에서는요. 그래서 임의의 상태를 랜덤하게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상태일 때 0으로 측정되고 그 상태가 아닐 때 1로 측정되도록 이 메저먼트 부분의 유니터리를 설정을 하도록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피듀셜 스테이트 자체를 측정할 때 0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유니터리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아랫부분 코드에 임의의 피듀셜 상태를 랜덤 스테이트 벡터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상태일 때 0을 측정해낼 수 있도록 메저먼트 앞에 적용할 수 있는 유니터리를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킷이 제공하는 랜덤 스테이트 벡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양자 회로를 이제 그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키스킷이 제공하는 유니터리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회로 자체의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계산해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경우는 지금 이 방식으로 메저먼트 앞에 회로 전체 유니터리를 브라켓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 어드 조인트로 지금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이 유니터리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유니터리를 사용해서 양자 회로를 피듀셜 스테이트로 이니셜라이징 한 다음에 위에서 만들어진 유니터리를 가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값이 모두 0이 나오면 잘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모두 0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 값이 아닌 오소고널한 상태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오소고널한 임의의 상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의 코드까지는 이제 광학 셋업에서의 방식을 파라미터라이즈 서킷으로 초전도, 그러니까 키스킷을 사용해서 구현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할 수 있죠. 어느 부분에 피듀셜 스테이트가 인코딩이 되느냐인데 여기서는 메저먼트에 인코딩을 했고 피듀셜 스테이트를 측정하기 위한 유니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서 학습은 중간에 있는 임의의 유니터리의 세타 1, 2, 3 U3 게이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블로그면에 어떤 상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너럴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게이트에 3개의 세타를 학습을 위한 변수로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회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세타를 변수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큐빗을 하나만 쓰는 양자 회로를 구현한 후에 바로 이어서 세타 1, 2, 3를 적용하는 임의의 U3 게이트를 적용하고 이제 측정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디텍팅 해낼 수 있는 유니터리를 메저먼트 앞에 적용한 후에 측정하는 양자 회로를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즉 이 뒷부분이 모두 하나의 메저먼트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 유니터리의 파라미터 세타 1, 2, 3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루틴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고요. 지금 요 코드에 적용되어 있는 학습 루틴은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PRL 논문이 아니라 그 앞에 PRA 논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론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fail이 떴을 때 전체 메모리 크기 대비
지금까지 측정된 fail의 카운트의 랜덤 넘버를 웨이트로 사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랜덤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fail이 계속 이어지면 점점 더 큰 랜덤성으로 변수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미니마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로 코드를 구현해보고 우선 메모리 크기가 10인 아주 간단한 상태에 대해서 키스킷 런타임의 샘플러로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모리 사이즈는 10으로 하고요. 이 경우는 원래는 메모리를 P4 형태로 구현해서 변수를 넣고 빼고 하는 식으로 구현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카운트로 처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니까요. 그냥 카운트를 올리는 식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석세스 카운트 ms 하나, 페일러 카운트, 페일러 메모리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mf 하나를 변수로 초기화한 후에 계산을 시작할 세타의 임의 배열이업을 3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키스킷 샘플러를 적용하고요. 이 위에 만들어진 랜덤 변수들을 이렇게 퀀텀 서킷의 어사인 파라미터라는 방식으로 기존에 만들어둔 파라미터라이즈 서킷에 어사인을 한 세 회로를 이제 계산하는 식으로 샷은 한 번만 쏘는 식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까 김보성님 강의에서 그 샘플러를 썼을 때 결과를 바이너리로 받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esult.cursive dist 0에서 0 이렇게 가져오시면 바이너리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0이 나올 경우가 석세스죠. 석세스 카운트가 여기 보시면 0이 없는 경우가 이제 페일러가 뜨기 때문에 페일러 카운트가 올라가고 석세스 카운트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변수를 아까 말씀드린 원리대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 즉 0이 측정됐을 경우에는 석세스 카운트가 1이 올라가고 페일러가 제로로 리셋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한 번 계산을 했을 때 이 회로가 잠시만요. 초기화를 처음부터 안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10개의 메모리 크기가 있을 때 한 번 학습이 완료됐을 때 피델리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아까 제가 계산을 안 했죠. 잠시만요. 처음부터 한번 쭉 돌려볼게요. 네. 같은 GitHub에 지금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메모리 크기가 10일 때 0.85, 85% 정도의 낮은 피델리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구현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크기를 100으로 해도 금방 도니까요. 보시면 바로 99%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께서 이걸 다운받아서 한번 메모리 크기 대비 아까 박사님 논문에 있던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셀프 튜토리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러닝 프로바빌리티 부분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플러스를 해볼 수 있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확률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루틴대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를 10, 50, 100, 150, 200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각 1000번씩 반복을 해서 우선 파일로 다 그 결과들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좀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크기와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카운트 넘버를 우선 텍스트 파일로 쭉 저장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GitHub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사용된 시뮬레이션 파일을 다 같이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GitHub을 통째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이 파일을 이게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제법 걸려서요. 이 파일을 이렇게 이 아랫부분 코드를 바로 실행하셔서 로드 하세요 해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스한 코드를 쓰고 싶었는데 우선 좀 직관적인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일을 다 불러드린 다음에 10의 크기, 50의 크기, 100 크기, 150 크기, 200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쭉 불러드려서 낮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소트를 한번 쭉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의 인덱스 자체가 어차피 1000개씩이니까요. 그걸 1000으로 나눠서 러닝 프로바빌리티를 강제로 다 세 항열에 넣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피팅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보시면 이게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디케이하게 되어 있는데 파이썬이 익스포넨셜 피팅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사용해야 되는데 리니어 피팅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피팅 부분을 보시면 제가 커브 피팅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여기 리니어 피팅이 이렇게 일부러 선형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 y에다가 강제로 로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해보면 이렇게 디케이하는 리니어 함수를
피팅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팅을 한번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값들을 한번 또 봐볼게요. 그래서 박사님 설명대로 보시면, 아이고, 이 값이 평균 학습 카운트에 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이 잘 끝났을 때 이제 각 횟수에 따라서 평균 학습 확률을 보시면 메모리 크기가 10일 때 34 정도, 50일 때 193, 100일 때 677, 그리고 200일 때 992 정도로 지금 딱 봐도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혹시 더 많은 메모리 사이즈로 한번 플롯을 해보실 수 있으면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결과를 하나의 플롯으로 우리가 피팅이 잘 됐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스캐터 피팅을 사용해서 보시면 이 아랫부분은 잘라서 보시면 지금 이게 메모리 사이즈 10, 50, 150, 10, 50, 100, 150, 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이 다 안 보이는 이유는 정확히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론이, 그러니까 방 박사님의 이론대로 이론이 잘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키스킷 샘플러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라이즈 서킷으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라고 이 튜토리얼의 작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혹시 코딩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질문 주시고요. 이론에 대한 질문도 지금 방 박사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스토캐스틱한 거를 결국 싱글샷을 저는 싱글샷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싱글샷 메저먼트하고 메트로폴리스 같은 알고리즘을 넣어서 좀 하는 거거든요. 임포턴트 샘플링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당연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보면은 그냥 랜덤하게 다루면은 감마의 인버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얘기하신 거. 그리고 그 다음에 NC라는 게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지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러닝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익스펙테이션들을 넣기 위해서 앙상블 에버리지를 한단 말이에요. 앙상블 에버리지하고 옵티미제이션을 거쳐서 하는 방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말하자면 이터레이션을 다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어떤 어드밴티지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그 포인트아웃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이나 그런 데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포인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후속 연구에서 그 A가 이 리니어하게 1 플러스 베타로 프로포셔널리티로 간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단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 업데이트를 할 때 정보를 이제 취급할 때 정보들을 쭉 모아놓고 이걸 한 번에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정보 이렇게 하느냐 그런 형태의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옵티멀한가 사실은 그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단계 정보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꼭 싱글샷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보다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좀 모아서 정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모아서 이용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방식이 결국은 이제 학습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 그 마지막에 감마분의 그게 사실은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그 어드밴티지에 대한 분석이 저희가 돼 있는데 프리 파라미터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그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이득이 있을지 일단 그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 A에 대한 포인트가 이게 이제 이 모델을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진화시켜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같은 걸 생각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샤프니스를 결정해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최근에 좀씩 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가 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시죠. 네.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를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험 장비상으로 무조건적인 에러 어느 정도 이제 오더의 에러가 있는 건데 스테이트 이제 게이트를 되게 잘 러닝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낮은 에러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간다는 게 오히려 이게 정확한 스테이트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측정할 때 생긴 에러를 보정하는 어떠한 다른 스테이트 맵핑이 돼서 그게 이제 측정할 때의 에러를 했더니 거의 0이 수렴하는 뭐 그런 값으로 된 게 있지 않을까. 역시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러가 이제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원래 인트리직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를 그 에러의 그 인트리직한 에러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아냈다기보다는 그 인트리직 에러의 보정치를 유니터리가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이니셜 스테이트를 우리는 A라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A 플러스 입실론 뭐 이런 형태로 실제로 디픽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A 플러스 입실론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입실론만큼 보정해가지고 우리한테 A라고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보정을 했어요. 실제 클래시컬하게 다 보정을 했고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헤럴딩을 썼고요. 그러니까 헤럴딩을 쓴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에러만 고려하게끔 보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를 구할 때 이제 퀀텀 피델리티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퀀텀 피델리티도 구했고 이 폴라리제이션은 그냥 존스 매트릭스 그냥 클래시컬리 분석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말씀하셨던 그런 쿼텀 에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다 클래시컬리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보정해가지고 예, 그 데이터는 그런 부분 다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 지금 저희 박시현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포톤 로스 레이트를 에타라고 쓰셨잖아요. 그게 그 비율 예. 마이너스 사인 값을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네, 비율인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옵틱스에서 이제 에러 모델을 쓸 때 빔 스플리터 모델 이런 걸 쓰거든요. 빔 스플리터 해놓고 포톤이 오다가 일로 날아갔다. 예, 그러니까 일로 날아갔다는 거 빔 스플리터 마치 빔 스플리터를 해서 포톤을 집어넣으면 어떤 확률로 이렇게 가고 어떤 확률로 이렇게 가는데 50대 50은 절반으로 가죠. 근데 이제 에타의 확률로 밑으로 빠졌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로스 모델로 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로스가 네. 최대가 돼서 거의 이제 렌더 프로세스가 배도 예. 익스포넨셜하게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가 하는데 에타가 매우 작을 때 분석이에요. 근사치. 예, 근사치. 에타가 커지면 당연히 안 맞아요, 저거는. 예. 이터레이션 프로세스에 이제 퍼스트 컨디션이 석세스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안에서. 근데 실제 실험할 때 정해진 메모리 안에서 올 석세스가 나오고 딱 멈추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약간 좀 더 조건을 완화해준 건지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 실험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 실험을 할 때는 팁 좀 약간 트릭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할 때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요. 쭉 가서 어느 시점에 피델리티 딱 재고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피델리티 딱 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이펙티블리 똑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열띤 Q&A 시간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클로징 이 행사를 닫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다음 이 키스킷 유저 미덕은
학기 말 정도에 한 12월 즈음에 한번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물리학과하고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이 연합으로 퀀텀 컬러키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하고 11월 15일, 그러니까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5시부터 또 컬러키움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연구가 아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텐데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 퀀텀 컴퓨팅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미드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또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